안녕하세요. 평택에 살고 있는 장민철이라고 합니다. 올해 53이 된 평범한 가장입니다. 제 이야기를 어디 털어놓을 곳이 없어서 이렇게 용기 내 사연을 보내봅니다. 사람들은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졌다고들 말하지만 돌이켜보면 무너지기 전까지는 그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잘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저는 22년 동안 같은 제조업 회사에 다녔습니다. 회사에 다니면서 가장 많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별일 없이만 지나갔으면 좋겠다. 젊었을 때는 승진도 욕심나고 연봉도 신경 쓰였지만 쉰이 넘고부터는 생각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무리해서 앞만 보고 달리기보다 정년까지 무사히 다니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회사 공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변화였습니다. 평소 웃으며 지나가던 임원들이 인사를 받아도 표정이 굳어 있었고 회의가 부쩍 많아졌습니다. 회의실 문은 자주 닫혀 있었고 복도에서는 직원들끼리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모습이 눈에 띄기 시작했죠. 커피를 타러 탕비실에 갔다가 우연히 후배들 대화를 들었습니다. 들었어? 뭘? 이번에 조직 개편 크게 한대. 에이, 맨날 하는 소리 아니야? 이번엔 진짜래. 제가 들어오자 둘은 금세 입을 다물었습니다. 괜히 못 들은 척 커피만 타서 나왔지만 이상하게 그날 커피 맛이 쓰더군요. 며칠 뒤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생산팀부터 정리한대. 아니라던데? 관리직도 포함이라던데? 사람들은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이야기를 하루 종일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더군요. 입으로는 설마라고 말하면서도 머릿속에서는 최악의 상황을 계속 상상하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나는 아니겠지. 22년을 한 회사에 버텼습니다. 회사 어려울 때는 회사 기숙사에서 자면서까지 야근했고 거래처 문제 생기면 주말에도 나왔습니다.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하나부터 10까지 가르쳤고 부서가 바뀌어도 불평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는 회사도 알아주지 않을까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 믿음이 참 순진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출근해서 메일을 확인하고 있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정 부장님, 잠깐 회의실로 와주시겠습니까? 평소와 다를 것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래서 별 생각 없이 수첩만 들고 회의실로 들어갔죠. 문을 열자 인사팀장과 파트장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회의 자료도 없고 노트북도 없었습니다. 인사팀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부장님도 회사 사정은 잘 아시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개인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그 말도 들었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 말도 들었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뒤에 이어진 말은 하나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귀에서 웅 하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회의실을 나왔을 때 손에는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는데 제가 어떻게 들고 나왔는지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제 자리로 돌아와 컴퓨터를 켰지만 화면 속 글자는 하나도 읽히지 않았습니다. 모니터는 켜져 있는데 머릿속은 꺼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회사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직은 매일 출근했습니다. 사원증도 찍고 업무도 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회사를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사원증을 찍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이 문도 이제 얼마 못 지나겠구나. 후배들도 소식을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장난을 치던 친구들도 괜히 제 눈치를 봤습니다.
부장님, 커피 한 잔 드릴까요? 괜찮아. 혹시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다들 잘해주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게 더 힘들었습니다. 예전처럼 편하게 대해주면 좋겠는데 저를 떠나는 사람처럼 대하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가장 괴로운 건 인수인계였습니다. 제가 수년 동안 관리하던 거래처를 후배에게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이 업체는 월말만 되면 꼭 전화 한번 해야 한다. 여기는 서류를 미리 보내야 문제없어. 이 거래처 대표는 숫자보다 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 후배는 열심히 메모를 했습니다. 저도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설명하면 할수록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내가 쌓아온 22년이라는 시간이 한 권의 매뉴얼이 되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퇴근할 때면 습관처럼 책상을 정리했습니다. 예전에는 내일 또 쓰겠지라는 마음으로 정리했는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서랍을 열 때마다 하나씩 집으로 가져갈 물건을 생각하게 되더군요. 명함철, 올해 사용한 만년필, 거래처에서 선물 받은 머그컵, 책상 위 가족 사진. 그 사진을 보는데 괜히 한참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사진 속 선아는 지금보다 훨씬 어렸고 저는 머릿수도 더 많았습니다. 시간 참 빠르네. 그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석 달은 길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빨리 지나갔습니다. 마지막 출근 날 평소보다 조금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빈 사무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22년 동안 수도 없이 오르내렸던 복도, 매일 커피를 마시던 탕비실, 후배들과 웃고 떠들던 회의실,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저만 떠나는 사람이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후배들이 작은 선물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만년필이었습니다. 부장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건강하세요. 애써 웃으며 악수를 했지만 목이 꽉 막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후배들이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건물을 나와 뒤를 돌아봤습니다. 22년 동안 제 청춘을 바친 건물이었습니다. 처음 입사했을 때는 그렇게 커 보였는데 마지막으로 바라본 회사는 이상할 만큼 낯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평소보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아내가 평소처럼 말했습니다. 왔어? 저는 대답 대신 작은 상자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가져온 제 물건들이 들어있는 상자였습니다. 아내가 상자를 보고는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었어.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얼마 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당신 요즘 허리 많이 아팠잖아. 조금 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야. 위로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아내도 애써 감추고 있는 불안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웃어 보였습니다. 퇴직금도 있고 실업급여도 나오잖아. 몇 달은 아무 걱정 없이 쉬어도 될 거야. 나도 이제 조금 쉬어도 되지 않겠어? 그날 밤 오랜만에 알람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첫날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새벽 6시가 되자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몸은 아직 출근해야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옷장에 걸린 양복을 한참 바라보다가 다시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 이번에는 정말 좀 쉬자. 그때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30년 가까이 쉬지 않고 달려왔으니 잠깐의 휴식은 괜찮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 휴식이 생각보다 훨씬 길어질 수 있다는 사실은
그때는 아직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처음 한 달은 정말 쉰다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침에 늦잠도 자고 평일 낮에 동네를 걸어도 마음이 편했어요. 아내도 일부러 제 눈치를 보며 오늘은 푹 쉬어라고 말해주곤 했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면 되지. 22년 동안 한 회사에서 일했으니 경력도 있고 거래처 경험도 있고 사람 다루는 일도 자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재취업을 너무 쉽게 생각했습니다. 월급은 좀 줄어도 나를 필요로 하는 회사는 있겠지. 그게 제 착각이었습니다. 쉬는 기간이 두세 달쯤 지나자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이력서를 새로 정리했습니다. 입사 연도와 퇴사 연도를 적는데 숫자가 유난히 길어 보였습니다. 22년. 누군가에게는 긴 경력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나이가 되어버린 숫자였습니다. 예전 거래처에서 연락이 올까 싶어 휴대전화도 자주 확인했고 취업 사이트에도 회원가입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제 경력에 맞는 관리직 위주로 지원했습니다. 지원 버튼을 누를 때마다 괜히 마음이 설렜습니다. 이번 주 안에는 연락이 오겠지.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2주일이 지나자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쉽게도 그 뒤는 읽지 않아도 내용이 뻔했습니다.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메일함에는 불합격 안내만 하나둘 늘어갔습니다. 그래도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혹시 부족한 게 있나 싶어 자격증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책상에 앉아 오랜만에 책을 펼치는데 글자가 쉽게 눈에 들어오지는 않더군요. 예전에는 회사 업무 때문에 밤늦게까지 서류를 봐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1시간만 지나도 집중이 흐트러졌습니다. 그래도 이를 악물고 공부했습니다. 준비된 사람은 기회가 온다. 스스로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몇 번의 서류 탈락 끝에 어렵게 면접 연락이 왔습니다. 전날 밤에는 양복도 다림질했습니다. 퇴사 후 처음 입는 양복이었습니다. 넥타이를 매면서 거울을 보는데 예전 출근하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아직 끝난 거 아니야.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면접장으로 향했습니다. 대기실에는 저보다 훨씬 어려 보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3, 40대쯤 되어 보이는 지원자들이 노트북을 펼쳐놓고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죠. 저는 괜히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면접은 생각보다 잘 본 것 같았습니다. 경력 이야기도 했고 조직 관리 경험도 설명했습니다. 면접관도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이번엔 가능성이 있겠는데? 잠시 그런 기대도 했습니다. 면접이 끝날 무렵 젊은 면접관 한 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민철님, 네, 경력은 정말 좋으십니다. 잠시 말을 고르더니 덧붙였습니다. 다만 저희 조직은 평균 연령이 많이 젊어서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적응 부분을 조금 걱정하는 의견이 있어서 그 말이면 충분했습니다. 돌려 말했지만 뜻은 하나였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회사 건물을 나오는데 괜히 양복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면접을 보러 온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선택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지원하는 회사의 기준도 조금씩 낮아졌습니다. 연봉도 직급도 크게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연락 없음, 서류 탈락, 면접 탈락. 어느 순간부터는 휴대전화 알림 소리가 나도 심장이 먼저 뛰었습니다. 혹시 면접 연락인가 싶어서 급하게 확인하면 카드사 광고 문자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괜히 허탈하게 웃음이 나오더군요. 집에서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탁 위에 통장과 계산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내는 말없이 숫자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생활비, 관리비, 대출이자, 대학생 딸 선아의 취업 준비를 위한 학원비, 용돈, 계산기를 두드리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당신, 어? 뭐라도 조금 더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잔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걱정하는 사람의 말투였습니다. 저는 바닥만 바라봤습니다. 알아보고 있어. 어,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아내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안에 흐르던 침묵이 그 어떤 말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아직도 제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도 중견회사 부정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아무 일이나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쉽게 들지 않았습니다. 양복을 입고 거래처를 만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허드렛 일을 한다는 상상을 하면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게 자존심이었는지 미련이었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등학교 친구들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오랜만에 얼굴이나 보자. 몇 달 만에 모임이었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했는데 식당 앞에 검은색 제네시스 GV80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차 문이 열리더니 창수가 내렸습니다. 야, 민철. 창수는 예전과 똑같이 반갑게 웃었습니다. 차 바꿨냐? 어. 창수가 웃으며 차를 한번 쓱 바라봤습니다. 주식이 좀 잘 됐어. 이번에 큰맘 먹고 질렀지. 저는 웃으며 축하한다고 했지만 시선은 자꾸 차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차는 제가 언젠가 꼭 한번 몰아보고 싶었던 차였습니다. 예전 회사 다닐 때도 퇴근길에 지나가는 GV80을 보면 괜히 한 번 더 쳐다보곤 했습니다. 나도 정년까지 다니면 한 번쯤은 탈 수 있겠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식당에 들어가 친구들과 밥을 먹는데 화제는 자연스럽게 돈 이야기로 흘러갔습니다. 누구는 승진했고, 누구는 아들이 유학을 갔고, 누구는 투자한 아파트값이 올랐다고 했습니다. 창수가 웃으며 제 어깨를 툭 치더군요. 민철아, 어? 너도 회사 계속 다녔으면 임원 한번 노려볼 만 했는데, 아깝다. 창수는 진심으로 아쉬워하는 말이었습니다. 아기는 조금 더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아팠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그 한마디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저도 회사 이야기, 거래처 이야기, 후배들 이야기를 했을 텐데, 그날은 거의 듣기만 했습니다. 괜히 물을 자주 마시고 휴대전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창수가 몰고 가는 GV80이 제 앞을 지나갔습니다. 한때 저의 드림카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지는데 이상하게 제 마음도 함께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딸 선아가 제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아빠, 왜? 방 안으로 들어온 딸은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알바 시간을 조금 더 늘릴까? 저는 웃으며 물었습니다. 갑자기 왜? 생활비 조금이라도 보태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얼른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다. 생활비 보태려고 하지 말고 너는 너 용돈 쓰고 남으면 저금해. 지금 돈 벌려고 휴학한 거 아니잖아. 학원 열심히 다니고 취업 준비해야지. 선아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방문이 닫히고 저는 한참 동안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지만 제 머릿속은 너무 시끄러웠습니다. 딸이 아르바이트를 더해 생활비를 걱정하는 집. 그게 지금 우리 집 현실이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붙잡고 있던 자존심은 가족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요. 자존심은 밥을 차려주지 않았고 대출 이자를 대신 내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인정했습니다. 이제는 예전의 제가 아니라 새로운 현실을 살아가야 하는 새로운 정민철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요.
이제는 더 이상 제 자존심이 가족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점점 인정하게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정하는 것과 행동으로 옮기는 건 또 전혀 다른 문제더군요. 그때부터 저는 구직 사이트를 보는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관리직, 사무직만 찾아봤다면 이제는 업종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물류, 경비, 생산직, 주차관리.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 해보자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눌러봤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여전히 냉정했습니다. 50대 이하, 경력자 우대, 운전 가능자, 젊고 활기찬 인재 모집. 공고를 읽을수록 자신감은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그러다 새벽쯤 휴대폰을 넘기다가 한 공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새벽 사무실 청소 모집, 근무 시간은 새벽 4시부터 오전 7시, 하는 일은 사무실 청소, 복도 청소, 화장실 청소, 계단 청소, 월급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다른 문장이었습니다. 연령 무관. 그 네 글자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지원 버튼을 누르려는데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청소를 한다고? 예전 회사에서 아침마다 깨끗하게 정리된 복도를 걸으며 출근하던 제가 떠올랐습니다. 회의실 바닥도, 화장실도, 계단도 누군가가 청소해주는 공간이라고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일이 이제 제가 한다는 사실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한숨만 쉬었습니다. 그 순간 창수의 제네시스 GV80이 떠올랐습니다. 반짝이던 검은 차체. 주식이 좀 잘 됐어. 웃으며 차키를 돌리던 창수의 모습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곧이어 제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청소복을 입은 채 사무실을 청소하는 제 모습을 자꾸 비교하게 되더군요. 아직은 안 돼. 다른 일을 조금만 더 찾아보자. 결국 그날도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밤이 되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선아였습니다. 식당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온 딸은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저를 보자마자 웃었습니다. 아빠, 아직 안 주무셨어? 응, 이제 들어왔네. 신발을 벗는데 딸의 운동화 바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래 신어서 밑창이 좀 닳아 있었습니다. 옷에는 음식 냄새가 희미하게 났고 손등은 설거지를 많이 해서인지 조금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순간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23 딸이 아침에는 취업준비 학원에서 공부하고 저녁에는 내내 서서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데 저는 아직도 자존심만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선아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셨습니다. 아빠도 너무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딸은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 뒤에 저를 걱정하는 마음이 숨어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선아가 방으로 들어간 뒤 저는 다시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한참 동안 지원 버튼을 바라보다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리고 눌렀습니다. 지원이 완료되었습니다. 화면에 그 문장이 뜨는데 이상하게 손끝이 떨렸습니다. 며칠 뒤 면접 연락이 왔습니다. 면접이라고 해서 긴장했는데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청소업체 소장이 제 나이를 한번 보더니 물었습니다. 새벽 근무 괜찮으세요? 네. 청소는 해보신 적 있으세요? 잠시 머뭇거리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없습니다. 소장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 처음 하는 거예요. 성실하게만 하시면 됩니다. 그 말이 끝이었습니다. 취업이 결정됐습니다. 이렇게 쉽게 일이 정해질 줄은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취업을 했는데 기쁘기보다 무거웠습니다.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일 하나 구했어. 아내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 무슨 일이야?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청소일이야. 그냥 사무실 청소하는 아르바이트야. 아내는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든 괜찮아. 일단 뭐든 시작한 게 좋은 거지. 그 짧은 말이 큰 위로가 됐습니다. 첫 출근 전날 밤, 평소보다 일찍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알람은 새벽 2시 50분에 맞춰 놓았습니다. 혹시라도 늦을까봐 알람도 3개나 맞췄습니다. 한참 뒤 겨우 잠들었는데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시계를 보니 2시 35분. 다시 잠을 청해봤지만 더 이상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일어나 세수를 하고 낡은 운동화를 꺼냈습니다. 거실은 캄캄했습니다. 아내와 딸을 깨울까봐 최대한 발소리를 죽였습니다. 현관 거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예전에는 양복 차림에 제가 서 있었는데 그날 거울 속에는 작업복을 입은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는지 흰머리가 부쩍 늘어 있었습니다. 작은 한숨을 쉬고 집을 나섰습니다. 새벽 공기는 생각보다 차가웠습니다.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도착한 건물은 아직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관리소 직원이 청소도구 창고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처음이라 힘드실 겁니다. 천천히 배우시면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 잡아보는 밀대는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복도를 닦는데 허리에 자꾸 힘이 들어갔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문을 여는 순간 특유의 냄새가 확 올라왔습니다. 고무 장갑을 끼고 변기와 세면대를 닦는데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그 생각이 몇 번이나 들었습니다. 그래도 손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일은 해야 했으니까요. 새벽 7시가 가까워지자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복도를 닦고 있었는데 양복을 입은 한 직원이 종이컵을 들고 지나갔습니다. 잠시 뒤 제 앞에서 컵을 쓰레기통 옆에 툭 떨어뜨렸습니다. 쓰레기통에 넣으려다 빗나간 것인지 귀찮아서 그냥 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종이컵만 바라봤습니다. 예전 회사에 다닐 때 제 모습도 문득 떠올랐습니다. 혹시 저도 누군가에게 저랬던 적이 있었을까요?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조용히 허리를 숙여 종이컵을 집었습니다. 누군가는 아무렇지 않게 버린 것이지만 지금은 그걸 줍는 사람이 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전 7시 첫날 일이 끝났습니다. 장갑을 벗어보니 손바닥 여기저기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물집도 몇 군데 잡혀 있었습니다. 무릎은 뻐근했고 허리는 펴지지 않았습니다. 버스 창가에 앉아 손바닥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생각보다 힘드네. 하지만 이상하게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출근하는 사람들이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과 반대 방향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조용히 창밖을 보며 제 자신에게 처음으로 말을 건넸습니다. 정민철, 할 수 있다. 아직은 할 수 있다. 누구에게 들려주기 위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질 것 같은 제 마음을 겨우 붙잡기 위해 제 자신에게 건네는 첫 번째 응원이었습니다. 새벽 청소를 시작한 지도 어느덧 한 달이 지났습니다. 사람은 참 신기합니다. 처음에는 밀대 하나 드는 것도 어색했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숨이 찼는데 한 달쯤 지나니 몸이 조금씩 익숙해지더군요. 익숙해졌다는 게 편해졌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몸은 오히려 더 망가져가고 있었어요. 새벽 2시 50분에 일어나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오전이었습니다. 잠을 조금 자고 일어나면 어느새 오후, 저녁이 되었고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를 만큼 시간이 빨랐습니다. 가장 먼저 변한 건 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거래처 사람들과 악수를 하던 손이었습니다. 회의할 때 볼펜을 잡고 서류를 넘기던 손이었죠. 그런데 어느새 손바닥은 거칠어졌고 손가락 마디마다 굳은 살이 생겼습니다. 세제를 오래 만져서인지 손등은 하얗게 갈라졌습니다. 겨울도 아닌데 손끝이 계속 터졌습니다. 아내 몰래 핸드크림도 발라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다음 날이면 다시 고무장갑 안에서는 손은 붙어 있고 물기를 닦을 틈도 없이 또 일을 해야 했습니다. 허리도 많이 아팠습니다. 청소라는 일이 단순히 쓸고 닦는 일인 줄만 알았습니다. 막상 해보니 허리를 숙였다 펴는 동작을 하루에도 수백 번 반복하더군요. 특히 화장실 청소를 끝내고 일어설 때면 허리가 뻣뻣하게 굳어 한동안 제대로 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상하게 하루도 빠지고 싶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힘들어도 내일은 또 가야 한다는 생각 뿐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 첫 월급이 되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월급이라기보다 아르바이트 급여였죠. 휴대전화로 입금 문자가 왔습니다. 87만 원. 한동안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예전 회사에 다닐 때는 월급이 들어와도 입금액을 자세히 보지 않았습니다. 생활비 빠져나가고 대출 나가고 카드값 나가면 남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만 대충 계산했죠.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87만 원이라는 숫자가 유난히 크게 보였습니다. 한 달 동안 새벽마다 일어나 허리 아프도록 일해서 번 돈, 적은 돈이었습니다. 예전 월급과 비교하면 몇 분의 1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돈이 작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러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이 나이에 나를 받아주는 곳이 있다는 게 다행인가? 아니면 이것밖에 없는 건가? 서러운 마음도 있었고, 감사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복잡한 감정을 안고 현금 몇 장을 찾아 지갑에 넣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작은 빵집에 들렀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그날은 딸이 좋아하는 피자빵, 치즈빵, 그리고 아내가 좋아하는 단팥빵과 찹쌀 도넛을 몇 개 샀습니다. 오늘은 월급날이니까 혼자 그렇게 의미를 붙여봤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평소처럼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아내는 아무렇지 않은 척 반찬을 덜어주고 있었고, 선아는 아르바이트에 다녀와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손이 보일까봐 밥을 먹는 내내 손을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괜히 가족들이 제 손을 보며 마음 아파할 것 같았거든요. 식사가 끝나고 물을 마시려는데 선아가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아빠, 순간 깜짝 놀라 얼른 손을 빼려고 했습니다. 왜? 그런데 선아가 손을 놓지 않더군요. 딸은 제 손바닥을 한참 내려다봤습니다. 갈라진 손등, 굳은 살이 박힌 손가락, 세제 때문에 벗겨진 피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손. 저는 괜히 웃었습니다. 괜찮아. 선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괜찮잖아. 그리고 제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다 갈라졌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별것 아닌 말이었는데 왜 그렇게 가슴이 아프던지요. 딸은 제 손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빠 많이 고생했구나. 그 한마디에 저는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괜히 딸 앞에서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있다가 겨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선아가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뭐가? 아빠가 목이 꽉 막혀버렸습니다. 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딸은 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 왜 아빠가 미안해? 아빠 지금도 우리 위해 일하는 거잖아. 그 말을 듣는데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퇴사한 뒤 처음이었습니다.
누군가 제 고생을 인정해준다는 느낌을 받은 게 저는 결국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제게 제 취업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느 날 식탁 위에 낯선 책 한 권이 올라와 있었어요. 요양보호사 자격증. 이거 뭐야? 제가 묻자 아내가 조금 쑥스러운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나도 한번 해보려고. 갑자기 당신 혼자만 고생하게 할 순 없잖아. 잠시 말을 멈추더니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나도 너무 오래 집에만 있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가만히 있는 것보단 낫잖아.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미안했습니다. 평생 가족을 돌보느라 사회생활을 오래 쉬었던 사람이 다시 공부를 시작한다는 게 얼마나 큰 용기인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는 집 근처 마트에서 캐셔 아르바이트도 시작했습니다. 처음 일을 마치고 돌아온 날이 기억납니다. 신발을 벗는데 허리를 붙잡더군요. 많이 힘들었어? 제가 묻자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오래 서 있는 게 쉽지 않네. 웃고 있었지만 다리가 많이 아픈 모양이었습니다. 전화도 여전히 식당 아르바이트를 계속했습니다. 가끔은 밤늦게 들어와 피곤한 얼굴로 소파에 앉아 있다가 그대로 잠이 들기도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방에 가서 자라며 잔소리를 했을 텐데 이제는 그 모습이 안쓰럽기만 했습니다. 언젠가 제가 선아에게 용돈을 쥐어주려고 하자 딸이 웃으며 다시 제 손에 돌려주더군요. 아빠, 난 괜찮아. 내 용돈은 내가 벌고 있잖아. 괜찮다고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에는 부모를 걱정하는 딸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새벽에는 제가 일을 나갔고, 낮에는 아내가 공부를 하고 마트로 향했습니다. 저녁에는 선아가 식당으로 출근했습니다. 세 사람이 같은 집에 살면서도 하루 종일 얼굴 보기가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밤이 되면 잠깐이라도 식탁 앞에 모였습니다. 누구 하나 말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다들 피곤했으니까요. 하지만 서로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예전보다 돈은 훨씬 부족했습니다. 반찬도 소박해졌고 외식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마음만큼은 예전보다 조금 더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누가 먼저 말하지 않아도 서로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저만 힘든 줄 알았습니다. 저 혼자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각자의 자리에서 모두 버티고 있었습니다. 아내도, 딸도, 그리고 저도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 신기하게도 다시 하루를 버틸 용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새벽 청소를 시작한 지 제법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직도 알람은 새벽 2시 50분에 울립니다. 처음에는 알람 소리만 들어도 한숨부터 나왔는데 이제는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먼저 눈이 떠질 때가 더 많아요. 조용히 일어나 세수를 하고 작업복으로 갈아입습니다. 아내와 선아가 깰까봐 현관문도 천천히 닫아요. 새벽 공기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느낌이 다르더군요. 겨울에는 볼이 얼얼할 만큼 차갑고 여름에는 습한 기운에 해도 뜨기 전에 땀이 맺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새벽 공기가 이제는 낯설지 않습니다. 사람은 결국 환경에 적응하는 존재인가 봅니다. 청소를 하면서도 예전처럼 마음이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이어폰을 들으며 복도를 닦고 계단을 쓸고 화장실을 청소합니다. 가끔 새벽 일찍 출근하는 직원이 마주치면 먼저 인사를 건넵니다. 안녕하세요. 예전에는 고개를 숙이는 것조차 어색했죠. 괜히 상대가 저를 어떻게 볼까 신경이 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생각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일은 일이고 저는 제 일을 하는 사람일 뿐이라는 걸 조금씩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는 작은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청소하는 건물에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하는 직원 한 분이 계십니다. 늘 바쁘게 지나가기만 하던 분인데 그날은 제 앞에 잠시 멈춰 서더군요. 항상 깨끗하게 청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따뜻한 캔커피를 하나 제 손에 쥐어쥐고는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커피 한 캔이 큰 돈은 아니었지만 그날의 그 커피는 저에게 그 어떤 비싼 커피보다 더 값지고 따뜻했습니다. 예전 회사에서는 계약을 따내고 실적을 올려도 누군가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듣는 일이 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짧은 인사 한마디가 제 하루를 버티게 해주더군요. 퇴근길 버스 밖 풍경도 이제는 익숙합니다. 사람들은 출근하고 저는 퇴근합니다. 예전에는 왜 그렇게 그게 부끄러웠을까요? 나는 왜 이 시간에 퇴근하는 사람일까? 괜히 고개를 숙이고 휴대전화만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창밖도 봅니다. 학생들이 등교하고 직장인들이 커피를 들고 뛰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들 자기 자리에서 하루를 시작하는구나.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군가는 출근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저는 퇴근으로 하루를 시작할 뿐이었습니다. 다를 게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잠깐 눈을 붙입니다. 예전에는 잠만 자고 하루가 끝났었는데 요즘은 점심쯤 일어나 간단히 밥을 먹고 도서관으로 갑니다. 처음에는 아내가 물었습니다. 몸도 힘든데 그냥 쉬지.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쉬는 것도 좋지만 계속 이대로 있을 순 없잖아. 도서관에서 컴퓨터 활용 교육도 찾아보고 자격증 책도 빌려봅니다. 머리가 예전 같지는 않다는 걸 느낄 때도 많습니다. 한 페이지를 읽고도 금방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당장 좋은 회사를 다시 가겠다는 욕심은 없습니다. 다만 아직 배우고 도전할 수 있다는 걸 제 스스로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얼마 전부터 요양보호사 일을 시작한 아내가 일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예전보다 얼굴이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신발을 벗으면서 한참 동안 허리를 펴지 못하더군요. 제가 얼른 물 한 잔을 따라줬습니다. 아내는 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돈 버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네.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이제 알았어? 어, 당신 그동안 참 고생했더라.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서로 자기 힘든 이야기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누가 더 힘든지를 따지는 대신 서로의 고생을 알아주게 되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집안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며칠 뒤 청소를 마치고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데 익숙한 차 한 대가 제 앞을 지나갔습니다. 검은색 제네시스 GV80. 창수가 타던 차와 똑같은 모델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한참을 바라봤을 겁니다. 내 인생도 저렇게 됐으면 어땠을까? 내 드림카를 타고 여전히 잘 나가는 중년으로 늙어가는 삶. 그런 생각을 하며 괜히 마음이 무거워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잠깐 눈길만 주고 다시 걸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더 이상 부럽지는 않았습니다. 창수에게는 창수의 삶이 있고 제게는 제 삶이 있다는 걸 이제는 인정하게 됐습니다. 누구는 큰 회사를 다니며 성공을 이야기하고 누구는 좋은 차를 타며 행복을 느낍니다. 저는 새벽에 빗자루를 들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예전 같으면 이 삶이 초라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삶과 제 삶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살아내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 길,
동쪽 하늘에서 해가 천천히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은 바쁘게 발걸음을 재촉했고, 저는 일을 마친 몸으로 집을 향했습니다. 문득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조금 전까지 제가 청소했던 건물이 아침 햇살을 받고 있었습니다. 깨끗하게 닦인 유리창에 햇빛이 반짝였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데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래, 사람마다 빛나는 시간은 다르지. 예전에는 낮이 제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장을 입고 회의를 하던 그 시간이 가장 빛나는 순간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중년의 나이에 새벽에도 빛은 찾아온다는 것을요. 비록 걸레를 들고 있어도 손이 갈라지고 허리가 아파도 가족을 위해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낸 사람에게는 분명 빛나는 시간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회사에서 퇴사 통보를 받던 날, 저는 제 인생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끝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늦게 새로운 길을 배우기 시작한 것 뿐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가운데 저처럼 인생이 무너졌다고 느끼는 분이 계시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늦어도 괜찮습니다. 조금 돌아가도 괜찮습니다. 넘어졌다고 해서 끝난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다시 일어나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사람, 포기하지 않는 사람, 저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매일 새벽 그 마음으로 빗자루를 들고 하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